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에 나서면서 양지수가 모두 0.8%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261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은 860선 회복을 했습니다. 달러 급등세가 다소 안정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라는 인식 속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해결하시고 투자 전략까지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서울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사칭에도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17일 화요일 오늘장 내일장 바로 시작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의 1분기 매출액이 집계됐다고요? 네, 국내 대기업들의 1분기 매출액이 사상 처음 7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1분기 매출액이 793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9.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다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업종별로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IT 전자기기 업종이 매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매출액 가운데 1분기 143조 원대 매출 기록을 했는데요. 이어서는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보험, 증권 순으로 매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 측면으로 살펴보면 1분기에는 62조 원대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5.4% 증가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 IT 전기전자 업종이 영업이익 부문에서도 역시나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개별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단연 부동의 1위를 지켜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작년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사용한 업무 추진비가 집계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지난해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업무 추진비가 1인당 평균 1,200만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분기와 비교해서는 9.1% 줄어든 수치인데요. 지금 업무 추진비가 2년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대외 활동이 조금 위축되면서 그 여파가 미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업무 추진비를 가장 많이 쓴 곳은 어딜까요?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지난해 업무 추진비 가장 많이 쓴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일하게 전체 중에 4천만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서서 제가 공공기관장들의 1인당 평균 업무 추진비가 1,200만 원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비해서 무려 3.5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의 기관장은 이전에 서울경찰청장을 자리했던 이주민 이사장으로 지난해 2월 취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예정대로 이 소득기준 대출 규제인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시행한다고요? 네, 정부가 예정대로 오는 7월 DSR 3단계를 시행을 합니다. 대출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되고요. 이 때문에 차주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총 대출액이 1억 원만 넘어도 대출 규제 한도를 받게 됩니다. 현재는 가계대출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은행권에서 40%의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연간 대출 상환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만 넘어도 대출 규제 대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렸어라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차주 5명 가운데 1명은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차주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당초 예상과는 좀 다른 수순이군요. 네, 맞아요. 앞서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겠다라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왔습니다. 이 때문에 7월에 DSR 규제 강화가 조금은 연기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가계부채가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새 정부 역시나 결국은 DSR 규제 강화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1,826조 원 수준인데 이를 넘어서면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가 새 정부의 새로운 주요 과제로 떠오르게 됐고요. 이 때문에 특히나 DSR 규제가 가계부채를 잡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 능력에 따라서 대출 규제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위험성 부담도 굉장히 적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그러나 취약계층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원리금 상환이라거나 자금난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시장 흐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네, 오늘장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요. 상해 지수는 단계적 봉쇄 해제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경기 둔화가 수치로 나타나게 되면서 그 여파가 잔존해 있는 모습입니다. 또 미증시에서는 물가 대응을 위해서 신속한 긴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혼조세가 나타났는데요. 다만 오늘 국내 증시는 저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양대 시장이 모두 1%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상승 출발을 했죠.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주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 전자 업종 또 은행 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0.85%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석유, 가스 관련주 또 일부 엔터주들의 상승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개인이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매도폭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2,048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68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장중에 매도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도 현재는 243억 원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철강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대감에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오는 21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철강 수출 규제에 대해서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또 당분간 북미 지역에서 에너지용 강관 수요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북미 지역에서 현재 석유와 가스의 재고가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시추 활동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세아 제강지주는 현재 8%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하이스틸도 3.44%, KG스틸 우선주도 현재 10%대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선주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4월 발주량이 지난해 대비해서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당장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주가는 지수 하락과 함께 다소 짓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게다가 아직 실적 턴어라운드를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낙폭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죠.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적자로 인해서 재무구조가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블록딜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 현재 5%가 넘는 하락세가 보이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8.86%의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STX 엔진도 현재 5.2% 밀려난 12,7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 1분기 조 단위의 시설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죠. 삼성전자는 1분기 6조 6천억 원, SK하이닉스는 4조 6천억 원을 투자에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주가도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빅테크주의 주가가 최근에 너무 떨어졌다라는 인식과 함께 오늘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아시아종묘는 단기 검토 의견 거절에 따른 관리 종목 지정 소식의 급락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한탑은 전일 곡물 가격 상승 기대감에 상한가 진입했죠. 오늘도 10%가 넘는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M은 1분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대 오름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장주 격인 SM의 이런 상승세 덕분에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또 꿈틀거리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휴림로봇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림로봇은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로봇 사업 육성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대감이 컸었죠. 여기에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이 오는 8월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초도 물량이 5만 대 가까이 추정이 된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다시 한번 오름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의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3,55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이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의 대장주격이 또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최근에 중국 봉쇄에 대한 우려감에 더불어서 내부 직원의 횡령 소식이 나왔습니다. 영업 담당 직원 3명이 30억 원의 규모의 회사 돈을 횡령해서 주식과 또 가상자산 투자, 불법 도박에 자금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주가가 3%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15만 6,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이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다수의 유전자 치료제 개발 업체와 생산 및 수주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20%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요. 12,3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가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 지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모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오르면서 지수 자체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단기 안정화된 상황 속에서 이제 호실적이라든가 그리고 하반기 좀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 등에 따른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좀 상승 또 그리고 모멘텀적으로도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업종 바로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전일 LNF 또 에코프로 BM 후성 등 주요 기업들의 이런 호실적 발표 등의 이런 투자 심리가 좀 완화되는 측면, 또 더불어 특히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 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오늘 오후 들어서까지 급등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산업 성장에 있어서 이 연평균 성장률이 30%에 육박하는 이 2차 전지 관련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점을 이번 실적에서 다시 한번 투자자들에게 확인시켜줬다라는 점에서 이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재차 이어질 여지가 있다라는 점으로 오늘 시장의 상승을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폴더블 관련주 역시도 좀 오늘 시장 지수 대비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서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성장세가 있는 이런 산업군이다라는 점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유입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폴더블 산업 역시도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향후 몇 년간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 또 특히 전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 이 폴더블 산업
산업 100% 이상 좀 성장할 것이다라는 의견 등이 힘을 받으면서 이 폴더블 관련주들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 폴더블 관련 수혜가 일부 부품사들에 집중될 점이라는 점과 또 고객사가 삼성전자 외에도 이 중화권 고객사 등으로 좀 고객 다변화가 가능한 부품사들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요인 등의 폴더블 대표 관련주, 파인테크닉스 또 그 외에도 KH바텍, 세경하이테크, 에스코넥 등의 이런 주가 강세가 일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 폴더블 관련주들이 상승이 눈에 띈다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포착한 수급 특징주는 어느 쪽일까요? 네, 오늘 단연 좀 두드러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좀 후성 좀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앞서도 전일 실적 발표에서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했다라는 점, 또 그에 따라서 향후 실적에 있어서 이런 시장 컨센서스 역시도 좀 상향 조정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호실적의 주 요인, 아무래도 2차 전지와 반도체 소재 부분에 이런 호조세가 받쳐주면서 이 후성의 1분기 호실적을 좀 기록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는 점, 또 그리고 2분기에는 1분기보다 더 나은 좀 실적 호조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 등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이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도 오늘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교 기업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긴 하지만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이번 1분기 이익이 약 411억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시가총액은 현재 10조 원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 이익이 524억 원을 기록한 점인데 현재 시가총액 약 2조 1천억 수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단순히 이익 대비 시총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저평가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실적 추산 시총으로만 보더라도 좀 추가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점에서 오늘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요인 등이 좀 힘을 받으면서 후성의 주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급등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보다는 좀 호실적에 따른 주가 추이가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후성에 있어서는 급등에 부담스러워하시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관찰해 볼 만한 종목으로 인식해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1분기 호실적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분석이셨는데요.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라는 말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포착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마켓 로드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고요.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원자재값 상승에 주요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는데요. 오늘 철강 관련주들 주가 상승세가 돋보이는 상황이죠.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죠.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일부 국내 쪽의 철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1분기에 컨센서스를 극폭으로 뛰어넘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중소형 철강주들의 시세가 높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어떤 철강 업체, 대형 업체보다는 이렇게 북미양 쪽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면서 관련된 그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역시 리레이팅되고 있는 모습이 금일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어떤 이런 분위기, 특히 북미향 그 에너지 관련 철강 사업이 계속해서 그 공급자 우위의 산업이 유지되고 있고 관련된 기업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일부 업체들의 그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상황이 우호적이다라는 것이 실적을 통해서 밝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그동안 어떤 기대를 가졌던 세아제강의 실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고 확인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세아제강의 1분기 컨센서스에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가 되면서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 상승 역시 동반해서
업종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금융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철강 관련주들의 호조 1분기 실적이 좋았고 또 북미 에너지용 강간 수요가 꾸준히 늘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북미에서 강관, 특히 에너지용 강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21년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전통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들이 급격하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 역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미국에서 대표적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미국의 에너지주의 비중을 늘리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전통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되면서 미국의 석유 시추장수가 작년 대비 올해 약 20% 이상 증가를 했고, 지난 1년 기준으로는 60% 가까이 급증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는 미국 당국의 어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어떤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이런 미국의 시추장 사업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미국이 러시아산 강간 수입을 금지를 하게 되면서 미국 내에 에너지용 강간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1분기 한국의 에너지용 강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이상 증가를 했고, 1분기 같은 경우는 강관의 소재, 열연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미국의 에너지용 강간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떤 유가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유가가 안정화되려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소식까지 꼭 완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런 유가의 높은 수준으로 인해서 타이트한 미국 쪽 에너지용 강관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시장은 2분기 기업들의 실적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철강주 2분기 실적도 지금처럼 호실적이 나타날까요? 철강주 전체 섹터의 호실적을 기대하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북미 쪽에 에너지용 강관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대표적인 세아지강 같은 경우는 1분기 이후에 2분기에도 여전히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미양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소형 철강사의 수익면 측면에서 희비가 엇갈릴 거다라는 전망도 있던데요. 이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는 전통적인 철강 시장, 특히 가장 큰 수요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최근에 어떤 상하이 코로나 확진자 수로 증가함에 따라 봉쇄를 하면서 철강 수요가 급감하고 있고, 이에 따른 철강석을, 철강강, 비철강 쪽을 주요 소재로 삼았던 대표적인 대형 업체들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중국 철강 시장은 계속해서 최근에 약세를 원재료 가격이 철강석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점을 통과하면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해소됐을 때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철강석에 대한 수요 회복 기대감이 낮게 보여지면서 다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중국 철강사들은 이렇게 최근에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보수하거나 증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마진 축소를 감내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 나타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로 인해서 적자를 내는 철강 산업 구조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전통적인 철강의 수요가 증가하고 다시 한번 회복이 되려면 이런 중국 업체들의 어느 정도의 그런 선별 과정이 지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굉장히 바닥권을 자리 잡고 있는 철강석의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수요자인 중국의 봉쇄가 해소가 되어야
되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철강제 수요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전통적인 대형 업체들의 실적 성장 역시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철강 쪽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탑픽으로 꼽고 계신지 의견 좀 여쭤볼게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태아제강을 철강주 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북미향 수익이 굉장히 올해 같은 경우 지속해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반기에는 해상풍력과 LNG 터미널 쪽의 수주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아제강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매분기 이익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중 최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6%나 급등이 나오고요. 지금 가격대 매수도 가능한지 혹시 목표 주가는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현재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 PBR이 아직도 0.7배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목표가는 약 여기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둬서 22만 원 정도를 보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 친환경 시대가 개화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액화 천연가스, 글로벌 해상풍력 등의 사업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따른 관련주들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볼게요. 친환경 섹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재작년까지 굉장히 많은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친환경 업체들도 선별되는 작업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친환경 에너지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높은 업종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전 에너지 쪽에 글로벌 에너지 업체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관심을 가지신다면 글로벌 업체들의 수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해상 풍력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해상 풍력 쪽으로 관심 종목 있으신가요? 삼강 MNT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삼강 MNT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마진율이 높은, 말씀드린 대로 해상풍력 쪽에 설비 제조 수주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최대 수주 잔고를 보여주면서 실적 역시 높게 나타날 것을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로는 삼강 MNT를 관심으로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대감에 이 철강 수출 규제 해소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강화됐던 보호무역 조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이제 재논의되는 주요 쟁점이 어떤 게 될지에 대한 의견도 여쭤보죠. 제가 그쪽 말씀드린 쪽에서는 관세 보호 조치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업체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포스코라든지 독립제강 같은 업체들이 일부 반다수에는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어떤 직접적인 관세에 대한 해소로 연결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을 거리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플로우를 계속해서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철강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슈 칼럼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는 시간이고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고요. SPM의 김영진 대표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내 자산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급락세가 좀 나타났었는데 이제 좀 진정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 바닥을 찍고 좀 턴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저가를 찍었다 이렇게 좀 판단해도 좋겠습니까? 네, 이제 거의 저가를 찍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를 오늘 이제 차트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보고요. 그리고 또 펀더멘탈 쪽도 한번 보고 투자 심리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지금 차트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면은요. 나스닥을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상승폭의 50%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당시보다 올라온 것이 최근에 고점을 찍은 것 이후에 올라온 것의 한 절반 정도를 이제 반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점을 형성을 한 게 6,600포인트 정도 됐었고요. 네. 최고치를 찍은 게 16,000 정도 되거든요. 50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이 10,000포인트 올라온 것 중에 한 5,000포인트가 빠졌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피보나치 비율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 표에서 나타나듯이 뭐 30%, 뭐 50%, 6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진 폭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 선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물론 장중으로 보면 그거보다 좀 더 빠진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한번 기술적으로 이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62% 선을 만약에 하회한다라고 한다면 이 팬데믹 당시의 주가 수준으로 훅 빠져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지지선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그 지지선이 무너질 때 이 62% 선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62%의 그 하락 그 비율을 넘어서게 되면 순간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팬데믹보다 현재 그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져보면은 네. 지금이 팬데믹보다 비슷할 수도 없는 거죠. 당연히 나아진 거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주가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선을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역으로 추적을 한다면, 그러면 이 62% 지지선은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일시적으로 깨진다는 건 뭐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깨고서 막 전저점을 향해서 팬데믹 당시의 저점을 향해서 가는 그런 상황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선을 계산을 해보니까 1,300선 정도 되고요. 지금 뭐 11,0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여태까지 한 5,000포인트를 얻어 맞은 상태에서 설사 1,000포인트를 더 얻어 맞는다 하더라도 이제 느끼지도 못할 정도의 상황이다 해서 지금 이 정도가 되면은 공포심이나 뭐 걱정을 할 때보다는 내리면은 기회를 보는 게 맞는 게 아니냐.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상황하고 비슷한 건데 이제부터는 좀 돌아서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물론 이제 나스닥은 그렇게 나오는데 다른 것들은 좀 하락폭이 좀 덜합니다. S&P는 38% 수준에서 뭐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우는 30%, 그다음에 코스피가 조금 더 내려서 한 40% 정도. 그러니까 다우는 조정비를 30% 정도 선으로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적게 내린 겁니다. 저도 이제 다우 지수가 왜 이렇게 강한가는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전에 종목 교체를 IT 종목 쪽으로 교체를 했었습니다. 이게 세일스포스닷컴하고 애플을 편입시키면서 시세를 좀 쫓아가게끔 그 당시엔 IT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IT를 편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가 30%밖에 안 내렸다는 것은 결국 에너지 주식이나 뭐 금융주 쪽이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역시 마찬가지로 다 각각의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지금 위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미국의 3대 시장이나 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린다라기보다는 주요 지지선을 이제 여기서 버티면서 물론 이게 기술적으로 바닥을 거의 찍었다라고 한들 이게 바로 반등을 해서 막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바닥을 계속 찍고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그런 것이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5월 후반부부터는 이제 불안해서 투자를 못 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기보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나스닥 지수로 확인을 해봤을 때 바닥은 찍었다라는 판단을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금리와 달러 등 그간 불안한 흐름을 보였던 여타 다른 자산들도 이렇게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만 놓고 막 줄긋기 해가지고 이게 바닥이다 이래버리면 사실 네.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여태까지 내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게 국채로 대변되는 금리하고 그다음에 달러로 대변이 되는 그 유동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예. 내린 것이기 때문에 국채하고 달러 흐름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 먼저 이렇게 선물로 받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이 표의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보통 이게 우리 이제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 역회된 숄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금 이렇게 머리가 형성이 거꾸로 이제 머리가 형성이 돼 있고 이제 반등을 한 다음에 옆으로 가서 어깨를 만들고 그다음에 쭉 좀 상승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점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2018년에 저점까지 온 거거든요. 그 당시에 금리가 3%에서 3.5% 사이 왔다 갔다 하고 했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이 정도 선이면 충분히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게 반등을 한다 해서 막 이 역시 마찬가지로 막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2.5에서 3.5 사이에서만 움직여도 시장에 충격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국채 가격 형성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이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 형성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만 따로 볼 게 아니라 이 국채하고 연동해서 금리하고 연동해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바닥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5월 달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국채 공급 일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무사히 넘겼습니다. 좋은 가격에. 그리고 향후 공급 일정 이렇게 살펴보면 이번 주 18, 19일에 20년물하고 10년물 팁스가 발행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24에서 26일에 뭐 2년물, 5년물, 7년물 해서 좀 물량이 많아요. 1,620억 불 공급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후반 쪽에 이 단기물, 7년물 정도 발행될 때 꼭 시장이 한번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거든요. 물량도 많고 하니까 24일 이후에 또 약간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야말로 그것은 이제 반등 이후에 바닥을 만드는 그런 조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 일정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국채 공급 일정하고 더불어서 재정 정책에 있어서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그 일정까지가 다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되는 추이는 과거에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그 수치가 확정이 됐고요. 그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국채 가격을 통한 재정 흐름을 올해 9월까지 확정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 1년치가 거의 다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 국채 가격 쪽에서도 더 이상 충격 먹을 일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채 공급 일정이 좀 수급적으로 안 좋았었던 것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달러 인덱스 쪽을 보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이 푸른 박스권이 올해 가장 많이 움직였었던 이제 그 상황의 표를 표시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반등이 나와가지고 2018년부터 중기 추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기 추세대 이 상단까지 이제 근접을 하면서 이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국채나 아니면 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강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지난주까지 다 오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달러 인덱스가 더 강해지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승 탄력만 좀 죽어줘도 이게 고점대, 절대 레벨이 고점대에 있더라도 옆으로만 가기만 하더라도 시장의 악영향은 많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상황을 이제는 우리가 지켜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이 중기 저항대 내로 계속 조금씩 올라간다 하더라도 탄력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큼의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국채와 더불어서 달러 인덱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시장 안정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채하고 달러 인덱스의 이 조합을 해보면 이제
진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물론 향후에도 이 움직임이 또 뭐 갑자기 뭐 국채를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거나 달러 인덱스가 또 고점을 여기 채널을 밖으로 벗어나면서 올라가면 그때 가서 다시 재료들을 재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럴 일이 벌어질 만한 일들이 다 오픈됐다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예. 이제는 좀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10년물 국채 금리는 2.5에서 3.5%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강달러 현상은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렇죠. 이슈들이잖아요. 네.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도 주가하고 마찬가지로 올지 안 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거 가봐야 하는 것이고 단지 지금 흐름상으로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긴축을 계속 하니까 지표들은 계속 과열권에 있음으로 인해서 더 긴축을 세게 하게 되면은 경기가 확 꺾이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경기가 어느 한순간에 확 꺾이는 게 아니라 그 조짐을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조짐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퀘스천에 대한 답은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분석이 지금처럼 계속 악화되는 그런 정책이 이어진다면 이란 그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답이 나와 있는데 그 조건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정책 기반자들은 그냥 다 바보들만 있는 것이냐. 이걸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2014년이나 제가 2018년을 계속 예를 들고 있는데 지금하고 상황이 아주 비슷했었던 2014년 그 직전에 2012년, 14년까지 제가 어제 이제 자료들을 또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요. 네. 그 당시에도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유가도 그 당시에 100불 넘어서면서 인플레이션이 막 나타났고요. 그 인플레이션이 중동을 때리면서 중동에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세지고 식품료, 식료값들이 막 올라서 그 반정부 데모가 막 일어나고 그랬었어요. 네. 지금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쪽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 무바라크 대통령이가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쪽에 대한 반정부 집회가 열리고 해서 그것이 다른 중동 지역으로 다 퍼져서 이제 중동에 봄이 오는 게 아니냐 막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었던 때란 말입니다. 그거하고 지금하고 거의 유사한 상태고 그 인플레이션이 지나면서 통화 정책을 미국에서 확 조이니까 그때도 똑같이 리세션 얘기가 나오면서 아래 공포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리세션이나 리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로요. R로 시작하는 게요. 예. 지금 S로 시작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상황이 아주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08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정책을 계속 투입시키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꾸 이 차별화가, 그러니까 국가별로 차별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산 배분의 차별화로 인해서 계층 간의 갈등이 자꾸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세력은 항상 비판하게 돼 있는 겁니다. 2008년 이후 현재까지요. 그러다 보면 그러한 비판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한계점도 있긴 있는데 그러한 비판이 과연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향후에 얼마나 확률적으로 맞을 것인가 이거를 따져본다라면 제가 봤을 땐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2014년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게 현실화되질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불안 요인은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계속 똑같은 식의 그 논리 접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파월 의장이 아무 짓도 안 하고 더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현실화가 될 수가 있게 되겠지만 그 이전에 올해 8월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잭슨홀 미팅 같은 회의에서 또다시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기후일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 당시에 2014년에 나타났었던 그 황당한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그 신민족주의 이렇게 해서 각국에서 이제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이렇게 센 분들이 나타났어요. 터키 에르도안이나 지금 러시아에서 푸틴 이런 분들, 그다음에 우리 북쪽에 계신 분도 또 포함이 되고 해가지고 그러한 센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 신민족주의가 등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생이 된 거죠. 네. 근데 지금 그것이 2014년에 그런 신민족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때 항공 산업이 발전이 되고 해서
미국의 그 ITA, ETF가 굉장히 곽광을 받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로부터 4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무역 분쟁이 벌어지면서 이때부터 약간 갈등의 조짐이 심화됐고 이제 2020년 4년 뒤에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반세계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맥락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2014, 18, 22 똑같은 형식으로 4년마다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이때마다 통화 정책이 그 근저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 불안한 이유를 계속 찾고 그 찾는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될까를 논할 때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심화된다라는 것이죠. 예. 제 얘기는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심화됐을 때 투자 심리적으로 바닥일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과거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펀더멘털적으로 봐도 그렇고 투자 심리적으로 접근을 해도 지금은 바닥권에 있을, 그러니까 바닥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바닥권에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 조짐에 연준 또 정책 이반자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려는 우려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지면 우리 증시는 더 많이 빠지고 미국 증시가 오르면 더 많이 오른다. 그래서 우리 동학개미들이 서학개미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시장으로 좀 눈길을 많이 돌렸는데요. 그런 서학개미들이 미국 시장에서 지금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어요. 앞으로 증시가 좀 디커플링화 된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도 또 하나의 예. 바닥의 징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학개미가 돈 벌었다 얘기가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정점이었어요. 근데 서학개미가 다 깨졌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바닥이라고는 얘기 못해도 바닥권은 권이다.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기사들은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투자하는 그런 개미분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내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좀 안 좋을 때는 자극적인 기사는 좀 안 쓰셨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어쨌든 그건 사실입니다. 손실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상승폭의 50%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시장이요.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상당히 큰 손실이 나타나겠죠. 경기가 언제 반전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가 반전이 안 됐을 경우에 나스닥이 많이 내리고 코스피가 덜 내리고 하는 그런 문제 디커플링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네. 2000년 팬데믹 당시 이후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박스권으로 만든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를 제외하고 이제 하락시가 나타났었던 게 제일 왼쪽입니다. 이때는 뭐 코스피냐 뭐냐 따질 거 없이 다 같이 내리는 거죠. 예. 근데 경기 반전이 나타나가지고 경기가 정점에 가는 그런 모습이 언제 나타났냐면은 이 가운데 박스권입니다. 디커플링이 갑자기 확 줄어들죠. 물론 이때 국내 매수세도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경기 정점을 친 이후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면은 이 빨간색 코스피가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경기에 따라서 코스피는 상당히 영향을 받고 미국 같은 경우는 PC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과다하게 책정이 올라갔다. 이렇게 돼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이 세 번째 박스권 이후로 동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코스피를 선택할 것이냐, 미국 시장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경기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온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가장 빠르게 아래쪽으로 꽂아버리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경기 지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보라색으로 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ECD 전체적으로는 이 경기 하락 속에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 높이를 보십시오. 전에 낮아졌었던 그 높이 정도까지 한국의 경기 지수도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나빠져가지고 팬데믹 이하로 내려간다. 이걸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와 비슷하게 이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권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하반기 경기 선행지수가 반전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경기가 반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스닥보다도 코스피가 더 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기 흐름에 따라서 초반에는 항상 코스피가 강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디커플링이 계속 지속된다. 이거보다는 예. 경기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경기가 턴하는 그 즈음에 있어서는 코스피 비중을 오히려 더 높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산시장 바닥 논란에 대한 대표님의 해안 얻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장, 내일 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사칭에도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